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호떡 장사를 하고 있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소중한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존재들이네요. 제가 잘 키웠다고 믿었던 자식들은 악인이었고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그 생각을 하면 이가 갈리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듯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네요. 이 세상 어머니들은 한없는 희생으로 자식들을 보듬고 키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모의 노고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식들도 아주 많이 있죠. 부디 다시는 저처럼 바보 같은 부모가 없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가여운 인생사를 이곳 썰맘 채널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은 호떡 장사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제법 유명한 분식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제 분식집 근처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병원장 사모가 무슨 분식집을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분식집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고 자식들도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장 사모가 아닌 제 자신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았고 분식 장사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저도 남편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기도 했고요. 남편이 어렸을 적 시부모님이 일찍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치료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어려운 사람들도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인심이 좋은 병원으로 동네에서 입소문이 난 병원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의료보험도 잘 안 되던 그 시절에 어디 병원 한번 가기가 쉬웠나요? 저희 남편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도 해주었고 진료비가 부족한 환자한테는 수중에 있는 돈만 받으면서 살뜰히 환자를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선행이 복으로 돌아온 건지 정말 작게 시작했던 병원은 여기저기에서 환자가 몰려오는 바람에 나중에는 병원 건물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왕진도 다니고 또 형편이 어려운 집이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했죠. 제 남편이지만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신 분이었네요. 저는 슬아의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는데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저는 제 자식들이 남편의 모습을 본받아 착한 아이들로 성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전부 저의 착각이었고 부질없는 늙은이의 욕심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열심히 병원을 운영했고 저는 제 손보심을 믿고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저희 삼남매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족을 다 건사하고 주변 지인들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는 되었어요. 삼남매 중 한 놈이라도 남편 병원을 물려받을 수 있게 의사가 되길 바라긴 했지만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바람처럼 세 녀석들 모두 건강히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살게 되었고 어엿한 가정도 꾸리게 되었죠. 그리고 며느리 사위들이 생기고 손녀 손자들이 생기면서 식구들이 왕창 늘어나더라고요. 그땐 참 북적북적하니 사람 사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단란한 모습을 오래 보지 못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도 있는데 좋은 인생 더 살아보지도 못하고 남편은 70대 초반에 세상을 훌쩍 떠나게 되었습니다. 손주들 재롱도 보고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도 보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제 정말 살맛난다 싶을 때 남편이 먼저 저승기차를 탔습니다. 이른 나이에 남편의 죽음이 애달팠어요. 장성한 자식들이지만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도 가여웠고요. 그래도 자식들이 컸다고 혼자가 된 저를 살뜰히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은 제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여 나이든 엄마가 몸이 아프지는 않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새 녀석들이 수시로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아무래도 상해 치러서인지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가게에 나가는 것도 힘들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제 분식집이 유명해지면서 동네 아줌마들과 같이 운영을 했거든요. 때문에 제 빈자리는 큰 문제점이 아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불쑥 오한이 드는가 싶더니 결국엔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감기약을 먹었는데 몸이 고꾸라지는 것 같더니 그대로 약에 취해서 깊게 잠들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던 자식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고 긴 신호음에도 약에 취해 잠든 저는 쉽사리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전화를 못 받게 되었는데 아무리 전화 연결을 해도 되지 않자 깜짝 놀랐던 자식들 세 놈이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이내 겨우 정신을 차린 제 눈앞에서 새 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깜짝 놀랐잖아. 몸이 안 좋으셨으면 저희 좀 누구에게라도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도 잘못했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그래, 엄마가 이번 일은 잘못한 거야. 우리 삼남매가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니까.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엄마마저 없으면 우리 삼남매 어디에 의지 하나 할 데 없는 신세가 되잖아요. 다 큰 자식들이 엄마 타령을 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를 챙기는 애들의 마음에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챙기면서 이 새 녀석들 곁에서 오래 버텨줘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전 남편을 잃은 아픔에서 벗어나 예전 일상을 찾았고 운영하고 있던 분식집도 정말 잘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전성시가 따로 없었습니다. 작은 가게에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지만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아줌마들이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잘 돌아갔죠. 처음에는 떡볶이랑 어묵만 팔았는데 매콤한 맛을 달래줄 실크도 팔기 시작했더니만 정말 불티나게 팔리더라고요. 나중에는 동네 명물 맛집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큰 며느리와 딸아이가 저희 분식집을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리곤 가게 분위기를 살피는가 싶더니 가게 앞까지 늘어선 손님들을 보고서는 슬쩍 앞치마를 두르곤 이 손을 돕겠다고 나서지 뭡니까. 그래도 돕겠다는 마음이 기특해서 내버려 두었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만 하다가 젊은 일손이 둘이나 보태지니까 한결 수월한 것 같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손이 야무지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죠. 며느리와 딸아이는 제밥에만 관심이 있던 것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서자 딸아이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레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엄마 가게에 다른 동네 사람들도 먹으러 온다고 하더니만 진짜 엄마 떡볶이가 명물이긴 명물인가 봐. 사람들이 엄마 떡볶이 먹으려고 줄까지 서던데? 근데 이 정도면 엄마랑 아줌마들끼리만 계속 하기는 힘들지 않겠어. 요즘에 나도 하던 일 그만둬서 시간도 좀 많이 생겼는데 내가 엄마 가게 들어가서 좀 도우면 어떨까? 이참에 엄마도 좀 쉬고 마침 세연이도 돌 수 있다고 하니까 엄마는 우리한테 가게 맡기고 좀 쉬셔. 응, 그렇게 해. 엄마 여태 고생만 하셨는데 엄마가 좀 편해져야 우리 자식들이 걱정 좀 내려놓고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막내 너 힘들게 직장 들어가 놓고 그새 그만둔 거야? 아유 좀 더 다녀보지. 여자도 자기 일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무슨 가게 일을 돕겠다 그래? 장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나 알고나 말하는 거야? 아우 참 엄마, 요즘 평생 직장이 어딨어. 일찌감치 자기 사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엄마 일도 도울 겸 경험해보려는 거야.
엄마도 더 나이 먹으면 힘 빠져서 장사하기 힘들 텐데 가족 중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엄마가 더 좋지 않겠어? 으이고 말은 참 잘한다. 근데 엄마가 가게 일을 다 알려주고 나면 나중에 엄마 콰이시하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이고 엄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신다. 엄마가 나하고 오빠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내가 엄마 딸이 아니지. 하, 진짜 엄마는 별 걱정을 다 한다니까. 알았어. 일단 엄마가 한번 생각은 해볼게. 엄마 혼자 사는 가게도 아니고 아줌마들하고도 이야기해 봐야지. 엄마도 갑자기 일손 놓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 바로 말하긴 어려워. 그래도 다행히 큰애가 손맛이 좋은데 그래도 같이 한다니까 안심이긴 하네. 정말? 진짜지?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라니까. 이제 딸만 믿으셔. 내가 평생 호강시켜드릴게. 막내라고 귀하게만 키웠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분식집을 해보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음악을 하던 애여서 손이 재산이라고 집안일도 거의 시켜본 적이 없던 딸이었거든요. 회사도 악기 관련 일이라 잘 맞는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그만뒀다고 하니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큰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제법 있었는데 같이 시작해보겠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딸과 며느리에게 비법 레시피를 주고 분식집을 맡기기로 결정했죠. 처음에는 저도 같이 나가서 애들에게 훈수려두며 일을 가르쳤어요. 역시 젊은 애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수월하기는 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에게 휴일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편했습니다. 나중에는 애들도 일이 손에 익어서 제가 할 일은 거의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애들을 믿고 딸에게 가게를 완전히 물려주게 되었네요. 그게 제가 한 실수 중 첫 번째 실수입니다. 딸아이에게 가게를 넘겨주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새 자식들이 제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첫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아빠가 엄마에게 물려주신 엄마 재산 말이에요. 그거 이제 우리한테 나눠주면 안 돼요? 아버지 병원 건물 판 자금도 있잖아요. 그 큰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그래요. 형 말이 맞아요. 이제 엄마는 아이도 있고 목돈을 그냥 쥐고 계시는 것보단 저희가 나눠 가져서 재산 굴리면 큰 돈이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단 저희들한테 미리 주시고 저희가 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신 저희가 매달 엄마한테 용돈 드리면 되잖아요. 솔직히 엄마는 이제 어디 목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깔고 앉아있으면 뭐해요. 이제 자식들 믿고 저희한테 물려주세요. 갑자기 남편이 살아생전 남기고 간 재산을 나눠달라는 자식들 말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지들이 다 나눠 가지게 될 텐데 미리들 달라고 저렇게 성화를 부리니 어떻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저는 애들에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죠.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제게 찾아온 큰아들이 자기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하고 있다며 상황이 무척 좋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한껏 어깨가 처진 큰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도 무척 아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말이 마침 둘째가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가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삼남매가 힘을 합쳐서 그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회사 사정 어려워지니까 희망퇴직 얘기들도 나오고 요새 참 마음이 힘들어요. 저는 대기업인데도 이런데 둘째는 중소기업이라 요즘 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엄마 재산은 나중에 다 저희가 물려받을 유산이지만 저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뭐라도 해서 재산을 더 불려야 저희 자식들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행히 둘째가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엄마, 저희 삼남매가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엄마가 힘 좀 실어주세요. 네? 첫째의 얘기를 듣다 보니 애들이 걱정 없이 사는 게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자식들에게 넉넉하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죠. 결국 저는 자식들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네요. 이게 제가 한 실수 중 두 번째 실수입니다. 주변 지인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재산은 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부모 무시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그 말을 무시해버렸네요. 다른 집 자식들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름 아닌 제 자식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저희 자식들만은 부모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던 바보 같은 제 탓이죠. 저는 참 어리석게도 천사 같은 얼굴로 속삭이는 자식들에게 넘어가서 제가 살고 있는 집까지도 깡그리 정리해 애들에게 재산을 전부 나눠줬습니다. 제가 집까지 정리해서 나눠주면 애들이 3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자기네 집에 저를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는 저랑 같이 살았는데 떨어져 살다 보니 엄마 냄새가 그립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들 집으로 서로 먼저 데려가겠다고 싸우는 자식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그만 속아 넘어간 겁니다. 어차피 돈을 싸들고 젖을 날 것도 아닌데 그깟 집 한 채 남겨서 뭐하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하나 조금 불편하면 자식들이 배부를 수 있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집까지 모두 처분해서 애들에게 물려준 거죠. 그게 제가 한 세 번째 실수인 줄도 모르고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 모두 저를 극진히 모시며 잘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한 곳에 털을 못 잡고 철새처럼 옮겨 다녀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자식들과 살면서 좋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뀌게 되었고 전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제게 충고했던 말들이 떠오르더군요. 어느 날부턴가 이상하게 속이 더 오록하고 가슴이 답답한 것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때문에 동네 내과에서 진료를 받는데 아무래도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세상에 제가 위암 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랗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제야 자식들하고 함께 살면서 같이 잘 지내고 있는데 제 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한탄스럽더군요. 하지만 제 운명이 그렇고 제 팔자가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위안 삼을 수 있는 건 그래도 부모로서 애들이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남겨주었다는 것이었죠. 평생을 노력하며 살았고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는데 목재병에 걸려서 명대로 살지도 못하다니.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도리가 없었어요. 이젠 그저 큰애, 작은애, 막내딸, 새 자식들 집에 머물며 좋은 추억이나 만들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제가 암이라는 소식에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어요. 다들 침울한 표정이었고 저한테 힘을 내라는 응원의 말도 아낌없이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아버지도 갑자기 떠나시더니 우리 엄마마저 이 꼴이 났으니 어떡하면 좋으냐고. 에이 형, 아직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웬 청승이야.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말기도 치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병원이나 잘 모시고 다녀보자. 그래도 제 앞에서 제 걱정을 해주는 자식들이 고마웠어요. 이래서 어찌됐든 자식들이 많아야 좋은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잠이 든 줄 알고 애들끼리 소곤소곤 나누던 대화를 듣기 전까진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죠. 애들이 대책회의를 한다고 큰아들 집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전 이제 잠을 좀 자야겠다고 애들에게 말하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소피가 마려워 눈을 떴는데 거실에 모인 아들, 딸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하는 대화소리가 제 귀에 살랑살랑 실바람처럼 들어오더군요. 그러니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면 질병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거야. 엄마한테
사망보험금 2억 5천짜리 종신보험도 있고 암으로 사망하면 1억 나오는 암보험도 있단 말이지. 어머, 그것 봐. 그럼 엄마 돌아가시면 총 3억 5천이 나오는 거네. 한 집당 1억씩 나눠 가져도 5천이나 남는다는 거잖아? 이것도 쏠쏠하네. 우리 엄마가 정말 자식들한테 끝까지 짠해서 내어주시는구나. 야,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듣겠다. 아무튼 암 말기면 거의 가망이 없는 거니까 치료금 모급이 없다고. 일단 요양 차원에서 공기 좋고 물 좋은 동네 모시면 엄마도 편안하게 계시다가 갈 때 되면 잘 가실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럼 엄마를 다른 곳에 모시자는 거야. 니들 솔직히 3개월씩 엄마 모시는 거 고달 보고 불편하지? 그렇다고 호스피스건 요양병원이건 그런 데 모시면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으니까 그냥 어디 한적한 어촌마을 같은데 작은 집 한 채 단기로 빌려서 거기 사시게 하자는 거야. 그게 서로한테 좋다니까. 큰오빠 말 들으니까 일리가 있네. 그럼 작은 오빠네도 동의하는 거지? 그런데 큰오빠, 말기 환자가 보통 얼마나 버티나? 글쎄 의사 말로는 짧으면 수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길면 2년이 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 근데 치료를 포기하면 기간은 앞당겨지겠지. 그래. 암튼 잘 됐다. 요즘 오빠들이랑 사업한다고 이래저래 돈을 담갔더니 살림이 빡빡한데. 엄마 보험금 받으면 아파트 인테리어나 다시 할까봐. 우리 집은 너무 옛날 인테리어라서 천지가 팍팍 날린다니까. 그래. 그건 네 마음대로 하고. 그나저나 엄마 가게는 언제 넘길 거야? 그거 처분해서 투자금으로 쓰자고 했잖아. 세언니한테 못 들었어? 인자가 나타나야 처분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누군 맨날 기름 냄새 맡으면서 장사하고 싶댔어. 장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좋은 값으로 넘기지. 암튼 세언니랑 나랑 똥줄 빠지게 일하고 있으니까 가게 지분은 확실히 하는 거 잊지 마. 나중에 딴소리하면 정말 국물도 없다? 저는 애들의 대화 소리를 들으며 제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일이라면 끔찍히 생각했던 내 자식들이 그런 참담한 대화를 할 리가 없을 테니까요. 머리를 흔들며 꿈에서 깨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제가 듣고 있는 말들이 생생한 현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 버린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서 애들이 제게 했던 행동과 말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남편이 물려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일, 제가 운영하는 가게를 맡아서 해보겠다고 했던 일, 제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자기들과 같이 살자고 했던 일,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내 자식들이 오로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이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냥 이대로 혀 깨물고 꽉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럴 용기도 없었고 패륜을 선택한 애들에게 소리 한번 지르지도 못했어요. 당시 제 마음은 다 보기 싫으니 그저 빨리 저승길이나 가고 싶단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큰아들이 모는 차에 실려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죠. 큰애는 제게 신바람이 나는 목소리로 주저리 떠들어대더군요. 엄마도 거기 가보시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 섬이 작긴 하지만 워낙 경관이 좋아서 관광객들이 무척 많이 온다잖아요. 내가 아픈 우리 엄마 좋은 곳에 모시려고 얼마나 알아봤는지 모른다니까요. 장남이란 놈은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절 섬마을로 데려가더군요. 그리곤 다 쓰러져가는 작은 폐가에 제 짐을 우겨넣곤 손에 탁탁 터는 겁니다. 이곳에서 쫙 펼쳐진 바다도 보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면서 요양한다고 생각하세요. 암 환자일수록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살아야 한대요. 제가 둘째랑 막내랑 번갈아 가면서 생필품 사들고 매주 내려올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하세요. 아셨죠? 저는 왜 그때 말 한마디 못했을까요? 니들이 날 버리려고 하는 거 안다고. 더럽고 치사하니까 나 볼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악다군이라도 한번 질러볼걸. 전 신처럼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아들놈은 그렇게 낯선 곳에 저를 덩그러니 남겨두고 차를 몰고 사라졌어요. 전 그렇게 현실판 고르장을 당하고 만 겁니다. 전혀 연고도 없는 섬마을에 버려진 제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던지요. 바닷바람이 숭숭 들이차는 방 안에 누워 이대로 눈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온 낯선 이방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글을 드릴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험한 섬마을에서 밥숟가락이라도 뜨고 나물이라도 캐고 살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따뜻한 심성을 가진 마을 사람들 덕분이었죠. 마을 분들은 절망 곁에 서 있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곧 쓰러질 듯 낡아 빠진 점 여기저기를 말없이 고쳐주신 분도 마을 분들이었고 제게 이것저것 끼니를 챙겨준 분도 마을 분들이었어요. 마을에 몇 안 되는 꼬마애들은 제게 쪼르르 달려와 참새처럼 제잘제잘 떠들었고 그 애들을 보면 제 입가엔 미소가 절로 생겼죠. 마을 사람들은 자식들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그런 쓰레기 같은 자식들을 잊고서 그저 이 마을에서 마음 편하게 살다 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웬 고급차 한 대가 서더니 정장을 입은 반듯한 남자가 절 찾더라고요. 그가 제게 내민 명함에는 검사라는 직함이 찍혀있더군요. 저를 찾아온 검사는 갑자기 애들과 연관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분들이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이 섬마을로 이사를 오셨던데 혹시 자녀분들이 이 섬마을에 자주 찾아오세요? 아니요. 전 그놈들이랑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걔들이 무슨 회사를 차리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전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지금 자녀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참 문제가 많아요. 그건 걔네들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왜 저한테 오셔서 그런 걸 묻는 건데요? 평생 서울에서 살던 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섬마을로 이사를 온 게 참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사차 한번 방문드려 본 겁니다. 그런데 혹시 어디서 저 본 적 없으세요? 제가 어머님 얼굴을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그 젊은 검사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저는 자식놈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검사까지 찾아오게 만드는 건지 자식이 아니라 원수가 따로 없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검사가 손뼉을 치며 제게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혹시 분식집 하던 사모님 아니세요? 사모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사모님한테 매일 밥 얻어먹었던 김규식 학생입니다. 김규식이요. 김규식이요? 그 뿔테 안경 끼고 빼빼 말랐던 대학생 김규식. 네가 정말 김규식이 맞니?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어? 규식이 네가 검사가 됐냐?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제가 분식집을 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매일같이 제 가게를 지나던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수중에 돈이 없는지 항상 500원짜리 오뎅 한 꼬치만 사 먹던 학생이었죠. 그 친구의 빈궁한 사정을 눈치챘던 저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니 배고프면 가게 들러 밥을 먹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밥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숟가락 하나만 더 챙겨주면 되는 일이었어요. 학생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가게를 기웃거릴까. 그래서 끼니 정도는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 이후 규식 학생은 거의 매일 저에게 밥을 얻어먹었죠. 그렇게 저희 가게를 2년쯤 드나들었던 그 학생은 어느 순간 가게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이 검사가 되어 오늘날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규식 학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절 꼭 안아주더군요.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낯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모님,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사모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커서 검사가 됐습니다.
진작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뵙게 됐네요. 그래, 규식 학생. 정말 창하네, 창해. 이제 김 검사님이라고 불러야겠구나. 이렇게 잘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기쁘네. 그런데 사모님, 대체 어떻게 하시다가 이런 섬마을에 혼자 계시게 된 거예요? 정말 자녀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으신 게 맞아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검사가 된 규식 학생에게 제게 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새 자식들이 저를 배신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고 그것도 모자라 제가 암에 걸리자마자 이 섬마을로 보내버렸던 사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얘기해 주었죠. 아직도 제가 왜 십수년 만에 만난 그 청년에게 한을 풀듯이 속을 전부 털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제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 사연을 전부 들은 김 검사는 저보다 훨씬 더 분개하며 자식들의 만행을 털어놓았어요. 제 자식놈들이 불법 투자회사를 차렸고 그 피해자가 점점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망에 포착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제가 있는 섬마을까지 찾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검사는 그런 것과 관련된 건 전혀 모른다는 제 말에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제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서 꼬치꼬치 캐먹기도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뭔가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새 자식놈들 집을 3개월씩 돌아다니며 살았거든. 그런데 그때 막내딸이 했던 말이 하나 생각이 나. 상계동 오피스텔 월세를 똑같이 내야 하는데 큰오빠가 적게 낸다면서 불만을 터뜨리더라고.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무슨 오피스텔을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알 것도 없다고 하는 거야. 만약 그놈들이 중요한 걸 숨겼다면 그 오피스텔이 아닐까? 상계동 오피스텔이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자식분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내 소원이 그놈들 정신 차리는 걸 보는 걸세.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말 말고 죄진 놈 있으면 벌을 받게 만들어줘. 그게 검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제 단호한 말에 김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다시 연락하겠다며 차를 몰고 서울로 떠났어요. 김 검사가 다녀간 이후 한 반년쯤 지났을 겁니다. 김 검사가 다시 찾아와서 제 자식놈들이 전부 구속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자식, 며느리 사이할 것 없이 모조리 투자회사에 연루돼 있었고 주범으로 재판을 받은 첫째와 둘째 그리고 막내딸은 실형을 피할 수가 없었죠. 며느리들과 사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옥살이는 면하긴 했지만 그들이 은닉해둔 재산들은 전부 범죄 실금 명목으로 압류가 되었답니다. 김 검사는 제가 제보한 그 오피스텔에서 거의 모든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자식놈들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소리를 들은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나요? 정말 말로 형용하기 힘들 만큼 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김 검사에게 제보했던 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식들이 벌을 받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자식놈들에게 허망하게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아주 큰 기적이 생겼죠. 그건 위암 말기였던 제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의사도 이런 일은 참 드물다며 신기하더군요. 병원에서는 곧 방사선 치료를 해도 될 것 같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자식들이 절 버린 그 섬에서 머물게 되면서 제 상태가 더 좋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그 섬에 살게 되면서 제가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됐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못된 자식놈들이 제게 한 짓 중에 그래도 잘한 짓이라면 절 섬에 버린 일이 아닐까요? 여전히 저는 그 섬에 머물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떡을 팔고 있습니다. 친자식들에게 이것저것 빼앗긴 것들이 많지만
그 빈 공간을 섬에서 채우고 있어요. 이제는 바닷바람 흙내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저 참 인생을 미련하게 살았지요? 나중에 남편을 만나면 꼬종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은 이만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미련한 늙은이의 신세 한탄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